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도 오커스에 들어와라.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 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9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커스 필러 2필러 기둥이 참여에 열려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등 2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러 1은 미국, 영국, 호주만 참여하는 파트너십으로 다른 국가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필러 2는 기술력이 있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오커스는 일본에 이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한국도 협력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양자적으로 첨단 기술, 방산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합류에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한국의 합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더욱더 큰 우려를 표하며 견제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이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에 미국이 오커스에 한국을 넣으려고 하며 중국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세계 각국은 전투용 드론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전쟁에서 전투용 소형 드론이 맹활약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에 질세라 무시무시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은밀하게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일명 S드론이라 불리는 드론들은 이미 S1부터 S9까지 9종류가 개발됐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청검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드론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부터 군사용 드론 개발에 나섰지만 연구 목적이 주로 핵심 기술 개발, 즉 해외에서 제공하거나 기업들이 연구하기 어려운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뛰어났지만 실전에 필요한 드론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는 작심하고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드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에 처음 도전한 것은 GPS 제머제머 대응 소형 무인기 기술 연구라는 이름으로 개발한 S1 드론입니다. 2016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개발한 S1은 2016년 북한의 수도권 GPS 교란 사태로 군작전과 민간인들이 큰 피해를 보자 개발한 것입니다. 북한의 GPS 교란 장비의 전파 위치를 추적해서 자폭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2 드론은 S1을 개량한 드론으로 S1 탐색기를 교체해서 다목적 자폭 용도로 개발되었습니다. S1과 달리 전자광학적 외선 EOIR 탐색기를 장착해 어떤 표적이든 조준해서 파괴할 수 있도록 개량했고 최대 150km 밖의 표적을 공격하거나 1시간 넘게 적진 영공을 배회하면서 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드론 사령부의 임무 중 타격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S2 드론으로 3자릿수 정도가 드론 사령부에 배치돼 북한 드론 도발 시 보복 작전을 위한 전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S3부터 S9까지 총 6종이 있는데 대부분 실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자폭 공격 임무가 가능한 실전 공격용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현재 완성된 것보다는 비밀스럽게 개발 중인 것들이 많은데 S5와 S7 드론은 정말 특이한 구조로 드론 속의 드론 개념을 채택했다고 했습니다. 유무인기 군집 협업을 위한 소형 무인기 공중발사 기술 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 중인 이 드론은 엄마 드론인 S5에 아들 드론인 2개의 S7을 장착하고 날아다닙니다. 이 독특한 구조의 드론은 드론 사령부의 광대역 드론 방어를 위한 것으로 때 드론 타격 요격 무인기인 S6과 군 중요 시설을 방어하면 S5는 S6과 방어하지 않는 지역을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S5는 S7 2개를 장착하기 때문에 적이 나타나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S9 드론은 AI 기술을 적용한 ADD 최초의 드론으로 여러 대의 드론이 마치 벌떼수엄처럼 몰려다니는 군집 드론에 AI를 결합하면 조종사 통제 없이 스스로 드론끼리 충돌을 회피하고 상황에 따라 군집 형상을 최적의 형태로 알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적이 드론을 요격할 때는 알아서 분산됐다가 공격할 때는 한 곳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몰려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ADD가 지금까지 만든 구종의 드론 외에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신형 무인기 중에 10번째 S드론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청검 미사일을 활용한 파이어 이글 드론입니다. 청검 미사일은 소형 무장 헬기 LAH의 핵심 무장으로 광섬유로 조종사가 직접 미사일을 유도하다가 적 전차를 발견하면 미사일이 자동 표적 인식 ATR 기능으로 자동으로 추적하여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미사일이 무인기에 달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첨단 기술의 개발은 군사위성에서도 그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E 개발에 참여한 군 정찰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되었습니다. 군 정찰위성 2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이은 425사업의 두 번째 정찰위성입니다. 무엇보다 합성 개구 레이더 SAR 탑재체를 장착한 첫 번째 위성으로 고해상도 성능을 갖춘 첨단 중대형급 위성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전자광학 적외선 EOIR 촬영 장비를 장착한 1호기와 달리 영상 레이더 SAR을 싣고 있습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쓴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인데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광학 위성으로 북한을 정찰할 때는 계절 날씨 변수가 컸는데 나뭇잎이 우거진 봄과 여름, 가을엔 산악 지역에 있는 시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SAR 위성이 가동되면 비눈이 오거나 흐려도 북한 미사일 발사 차량 TEL과 방사포, 김정은 국무위원장 전용차와 열차의 특성 및 움직임 등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짜 무기 등 북한이 한미를 기만하고자 만든 위장시설, 깊은 숲속에 숨겨놓은 군사시설도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북한은 아직 SAR 위성을 보유하지 못했고 광학 위성도 해상도가 떨어져 이제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 당시 KH-1112 광학 위성과 라크로스 SAR 위성을 이라크 상공에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 이 같은 위성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이제 방산강국들의 위성전쟁에 한국도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새로운 자주포 개발을 중단하고 한국의 K9자주포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오는 2027년까지 K9를 K9A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다. 여기에 미국 로키드 마틴도 합류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K9자주포나 독일 PGH-2000보다 더 긴 포신을 탑재하는 자주포를 개발하려 했지만 지난 3월 이 자주포의 개발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긴 포신을 탑재하고서 차체 진동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전부터 차체 진동을 제어하는 것은 K9자주포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K9자주포는 K9A, K9A3까지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기에 한국산을 도입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또한 K9자주포의 개량이 진행되면서 K9의 탄약 보급 임무를 수행하는 K10 탄약 운반장갑차 성능 개량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K10은 K9A에 새롭게 적용되는 둔가마 단위 장약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성능 개량이 추진되는데 둔가마 단위 장약은 포탄을 날리는 추진력을 내는 새로운 장약으로 온도나 충격 등의 영향을 덜 받아 무게가 같은 포탄이라도 더 멀리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K10은 K9A에 장약을 보급할 때 외부 컨베어 장치를 통해 장약을 자동으로 분리 이송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개량됩니다. 게다가 K10은 현재 K9과 동일한 미광증 폭식 야간 짬망경을 탑재하고 있지만 A는 K9A1자주포와 같은 사양인 열상 카메라로 대체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K10 승무원의 혹석이 온열 손상 예방을 통한 전투 효율성 향상을 위해 냉방장치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방산 강국들은 첨단 기술로 고부가 가치를 얻는 방산 분야를 독점하며 한국은 이 무기를 사기 위해서 많은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 최첨단 무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미국을 비롯한 방산 강국들도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벨리루스와 접한 국경에 병력을 1만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우스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9일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침략자가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벨라루스 국경에 군대를 더 가까이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1만 명의 군인이 국경에 배치될 것이며 이 중 4천 명은 국경 수비대를 직접 지원하고 6천 명은 예비군에서 차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서는 이를 긴급 보도하며 무기를 이동시키는 모습이 보였는데
여기에는 폴란드가 가장 중요한 전력이라 여기는 K전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인 마리우시 부아슈차크가 이 0명의 군인들을 벨라루스 국경 쪽에 추가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경 보호를 위해 최대 10명의 군인들을 동부 국경에 순찰을 돌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경 보호의 강화가 벨라루스인 정권 도발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입니다. 지난 수요일 벨라루스는 0명의 추가 군인들을 폴란드와의 국가 경계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 상황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이 0명의 군인을 추가로 동부 국경으로 보내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명의 군인들이 될 것이고 그중 4명은 바로 국경보호작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그리고 6명은 예비역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추가 병력이 투입된 것은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벨라루스 국경과 가깝게 부대를 옮긴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군인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남았는데요. 바로 매일 발생하는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넘어오는 수많은 불법적인 시도를 막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벨라루스인들 쪽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벨라루스인 정권은 매달 아프리카와 중동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유럽 연합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대략 420km의 경계에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이러한 모든 불법 시도를 막을 만한 어마어마한 영역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 횡단의 증가는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바그너 용병들의 존재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악명 높은 집단의 리더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에 돌아올 수 있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전쟁 연구소는 현재로서 그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서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란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공식적인 국경 횡단을 닫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병력 2,00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는데 마치에이 볼시크 폴란드 내무부 차관은 당초 국경 수비대가 요청한 것보다 2배 많은 2,000명의 병력을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 군이 폴란드와의 접경 지역인 브레스트에서 지난주부터 군사훈련을 개시하고 있는데 바그너 그룹 측 주둔 병력은 약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병력을 증강시키는 이유는 이 훈련도 염두에 두었지만 최근 벨라루스에서 불법적으로 폴란드 국경을 넘는 시도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바그너 그룹이 불법 이민자로 위장해 폴란드로 침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병력을 증강해 이러한 시도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K전차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맞대고 있는 국경 지역에 배치되었지만 이번에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군의 도발 시도가 염려되는 벨라루스 국경으로 이동해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K전차로 벨라루스 육군의 주력 전차 T-72를 도발해 온다면 완벽하게 박살내겠다는 심산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그동안 전차 시장을 장막한 독일을 버리고 과감하게 한국산 K전차를 계약하고 단 10개월 만에 28대를 받았습니다. 독일에게 요청하면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물량이었습니다. 한국에게 긴급하게 요청한 K전차 28대 가실점 배치되어 당장 바그너와 벨라루스군의 위협을 봉쇄하는 데 사용되자 폴란드의 선택이 맞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따라서 루마니아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발트 3국 중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노리는 수바우키 회랑이 끊기면 폴란드와의 연결이 끊어져 나토와 고립되게 됩니다. 현재 바그너 그룹의 일부 용병들이 발트 3국과 폴란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수바우키 회랑 인근 도시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며 수바우키 회랑을 지켜야 하는 리투아니아는 최근 45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독일산 전차를 구입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트 3국 중 가장 위쪽에 있는 에스토니아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구자주포 24문을 운용하고 있는데 올 초 12문을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게는 세계 최강 K구자주포는 가장 중요한 전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가 K구자 주포를 추가 도입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으로 보는 이유는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자주포이기도 하지만 운용 방법이 쉽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되고 한반도 면적 15의 북유럽 작은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상비군 병력은 7,200명밖에 안 되는데 매년 약 3,200명 정도가 징집되어 8개월 복무합니다. 에스토니아군은 이런 국가 특성상 이웃 국가들과 비슷한 규모의 군대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신 시민들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받아 예비군과 비슷하게 방위연맹을 운영하며 민방위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군들이 에스토니아군의 거의 절반이 되다 보니 쉽게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가 필요한데 K구자 주포는 이에 굉장히 적합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고위군사 관계자가 2018년 K고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군부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에스토니아 장군을 영접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에게 K고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는데 놀랍게도 쉽게 조작해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군은 이걸 보고 크게 감동하며 바로 K구자 주포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노르웨이는 K구자 주포와 독일 PGH-2000을 비교했는데 K고가 달리 PGH-2000은 극한의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군 테스트 결과 PGH-2000보다 넓은 포탑 내부에 반자동장 전장치를 가진 K고의 운용 효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PGH-2000은 레오파드 전차의 차체를 활용하는 바람에 포탑 내부 공간이 협소할 뿐더러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숙달이 덜 된 탄약병이라면 수동으로 해야 하는 장약장전 때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K고는 장약을 넣은 후 폐쇄기 조작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PGH-2000은 숙달이 덜 된 예비군이 운용하기에는 어려운 무기였습니다. 또한 K고는 성능 개량 버전인 K고 AE에서는 자동장전 기능을 채택해 이러한 위험성을 아예 없애주게 됩니다. 군사 매체 조인트 포스는 지난 8월 7일 러시아의 위협이 증대된 가운데 에스토니아 징집병과예비군 포병이 K구자 주포로 훈련할 때 첫 번째 실사격을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K구자 주포에 천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난 토요일 화력포대 징집병들과 재훈련 중이 예비군들이 국군 중앙훈련장에서 K구자 주포를 발사할 때 손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격포대 사령관은 장병과 예비군들의 활약에 만족했다. 총기 승무원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격은 목표물에 맞았거나 유효했으며 사격 관제사가 사격 시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사격 때 팀의 활동은 현역 군 교관에 의해 통제되지만 잠시 후 팀으로 활동하는 징집병은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전문성과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주포 K고 팀을 이끄는 야스 키슬러 일병에 따르면 병사들은 사격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칭찬했습니다. K구자 주포에 대해 여전히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지만 다음 사격에서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징집병들은 징집에 앞서 3개월간의 기동포 기본 과정과 특화 과정을 거친 반면 사격에 참가한 예비역들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신속한 재훈련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에스토니아는 유사시 징집병들은 물론 예비역들까지도 K구자 주포를 운용해 적들을 섬멸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와 인근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에 빠르게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토의 전차와 자주포를 공급해왔던 독일과 유럽의 방산 강국들에서는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잠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도 이 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K구자 주포 12문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이 레딧에 올라가자 한 에스토니아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무기 산업에서 유럽의 모든 제조업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좋은 일정에 맞춰 대량 배송할 때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6개월 만에 같은 양의 전차와 자주포를 폴란드에 인도했습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갈릴 것입니다. 최근 KF-21 경쟁자의 숨겨진 반전으로 글로벌 방산 업계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독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의 뛰어난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미국의 F-16까지 밀어내며 머지않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마음이 다급해진 중동의 큰손 빈살만의 특사들이 잇따라 방한하며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7년간 영공을 지킨 도깨비 F4 팬텀 전투기가 마지막 이별 비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의 큰형님 격인 F4 팬텀 전투기가 퇴역을 앞두고 최근 명예로운 은퇴 훈련식을 마치면서 화려한 피날레를 마친 건데요. 사실 F4의 경우 앞서 노후화 문제로 인해 비행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투기 교체가 필요했는데 이제 몇 년 뒤 F5EF 계열까지 퇴역하게 되면 신형 KF-21로 전투기가 전격 교체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중동의 큰손인 UAE,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국 폴란드, 심지어 태국까지 KF-21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KF-21 도입을 이들 국가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KF-21이 올해 초도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이제 만드는 단계인데다 물론 최근 진행된 비행 테스트에서도 결과가 좋았지만 아직은 시제기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양산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으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갈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앞서 실제로 보잉의 레드호크 T7도 시제기 단계에서 2016년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을 따냈는데 당시만 해도 성능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양산 과정에서 미 공군에게 뒤통수를 치며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물론 KF-21이 보잉의 T7처럼 KF-21이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도입국 입장에서 보면 보잉의 사례가 있었기에 신형 전투기 도입에 경계심을 가지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비롯해 UAE, 사우디, 폴란드에서 KF-21을 벌써부터 점 찍어두고 있는 건 단순히 신형 전투기가 나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이 향후 자유시장 진영의 전투기 시장에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F-16 자리를 앞으로는 KF-21이 대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태국의 경우 KF-21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건 그동안 추진해온 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가 불발된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판매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우디를 따라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KF-21이 F-35 대체품이 되는 거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엄연히 F-35와 KF-21의 군사적 역할이 다르기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미국의 F-16과 KF-21을 비교하는 게 맞으며 실제로 태국은 미국이 권한 F-16B를 거절하고 KF-21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이 KF-21을 도입하려는 건 사우디, UAE, 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원하고 있는 이유가 같습니다. 노후화된 F-16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이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F-16V 대신 KF-21을 택한 건 우선 가성비가 너무도 뛰어나다는 게 큽니다. 특히나 태국의 경우 T-50과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이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2021년에 KAIT-50 기반의 전술입문 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도입했고 현재 태국 공군의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태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도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우디 역시 우리와 KF-21 보라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으로 현재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KF-21 보라매 사업 참여 의지는 작년부터 표명했었기에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F-21은 각종 공대공 미사일 등 국산 무장들을 개발해 장착할 수 있는 데다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로 불리기도 합니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로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큽니다. 여기에 더해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독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으로 대표적으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상승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입니다. 심지어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전투기에서 발사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 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로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도 어렵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능 때문에 KF-21이 양산되기도 전에 KF-21을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 국가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KF-21의 경쟁자로 알려진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이 최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이른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그 시작이 알고 보니 14년 전 튀르키예 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습니다. 앞서 칸의 초도 비행은 한 차례 미뤄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초도 비행에 나서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상과 달리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알고 보면 이번 초도 비행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바로 엔진 문제로 이번에 튀르키예는 5기의 시제기를 만들면서 이 가운데 2기를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한 시험용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자체 개발 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튀르키예는 국산 엔진 개발 일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시제기의 경우 F-16에 탑재된 F-110 엔진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튀르키예가 과거 러시아로부터 S-400을 들여오면서 미국의 눈밖에 나 더 이상 F-110 엔진을 들여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체 개발 엔진 플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체품으로 시제기에 탑재했던 F-110 엔진은 더 사들릴 수 없게 됐으니 칸 전투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칸은 F-16의 껍데기만 바꾼 수출 경쟁력이 없는 실속 없는 전투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KF-21도 지휘에 F-414를 탑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칸과는 상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G 400K 엔진은 국내에서 생산한 KF-21에 맞게 개량한 버전으로 뿌리는 미국에 있지만 정확히는 KF-21 적용하는 건 국내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별 다른 개량 없이 F-16의 엔진 F-110을 그대로 탑재한 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사실 KF-21이 널리 수출되려면 엔진의 국산화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이유로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5,000 lbf 이상의 추력을 내는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단순 정찰용이 아닌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무인기의 경우 15,000 lbf급 이상 엔진이 필요하지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규제로 수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탑재용 엔진을 판매한 전례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KF-21이 공대 공공대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 후 스텔스기로 전환하면 지휘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사청이 KF-21의 F-414 400K 엔진에 버금가는 15,000 EBF급 터보팬 엔진 핵심 구성품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30년대 후반엔 국산 전투기 엔진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도 방산업체에 세제 지원을 최초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은 최대 18% 투자세 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중동 방산의 큰손들이 잇따라 방한해서 한국군 무기체계를 창건해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군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당시 이라크 알말리키 육군 사령관은
KAI가 제작한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수리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달 17일 방한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3일에도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한해 KF-21 천궁이 도산 안창호함을 직접 참관하며 남다른 시선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국제방산업계의 큰손인 빈살만의 특사 사우디 군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방한하면서 역대급 초대박 무기 도입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사우디 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모습을 살펴보는 행보에 집중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로부터 어마어마한 방산 대박이 터질지 어떤 깜짝 소식이 전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눈의 가시로 여겨졌던 인니가 이번에 제대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다름 아닌 최근 KF-21 기술 유출 가담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발칵 뒤집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UAE가 인니의 자리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깜짝 발표하는 등 벌써부터 KF-21 블로기를 쓰고 싶다고 안달이 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마음이 급해지며 KF-21을 놓칠까 안절부절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와의 악연이 최근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앞서 KF-21 기술을 유출하려던 인니가 덜미를 잡혔는데 이번에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 가담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술 유출 수사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시기관이 인니 국적 어씨가 외부로 빼돌리려 했던 USB 내 자료 중 기밀 혹은 기밀에 준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아는 방산 관계자는 어씨 외에 또 다른 인니 기술진 B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는 등 기술 유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 17명의 리더 격인 어씨는 지난 1월 허가 받지 않은 USB 여러 개를 가지고 퇴근하려다 검색대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방사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어씨에 대해 35일 동안 조사를 벌이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연이은 수사 과정에서 B씨도 주목하게 된 건데 현재 USB에 담겨있던 KF-21 설계도면은 무단으로 촬영한 인물이 누구인지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KF-21 자료를 유출한 추가 인물에 대한 혐의점은 이 과정에서 불거졌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경찰은 포렌식을 비롯한 과학 수사를 통해 USB 기록 과정을 살펴볼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B씨도 입건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해당 USB에서 인이어로 작성된 다수의 보고서가 발견된 만큼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각에선 인니 기술진의 KF-21 기술 유출 사건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인니의 파렴치한 행각이 차츰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어씨가 가지고 나가려던 USB의 적게는 4,000건에서 많게는 6,600건의 자료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KAI는 USB 내 자료 중 유의미한 내용은 10건 미만이라며 이 중 일부는 기술 공유를 허가한 자료지만 무단으로 촬영된 KF-21 설계도면도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해당 USB에 KF-21의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인 카티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카티아는 설계도면을 입체화한 것으로 KF-21 기술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KAI는 인니 기술진이 KF-21 기술을 자체 학습하는 과정에서 카티아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KAI의 기술을 직접 유출하는 건 엄격한 통제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었습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이번을 계기로 USB 내 자료가 언제부터 축적돼 왔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기술 정보를 놓고 인니 기술진들이 오랫동안 현지 관계자들과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인니 정부는 이런 일에 대해 완전히 모른 척하며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분위기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치러진 인니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는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KF-21 사업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며 예상치 못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일 프라보어 장관은 우리 외교부 당국자와 만나 KF-21을 둘러싼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며 미래 양국 국방 협력의 토대가 되는 인적 교류 확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딴소리를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서 프라보어 장관은 미납하고 있는 KF-21 분담금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인니는 2016년 KAI와 계약을 맺고 KF-21 개발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지만 2019년 프라보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내지 않아 1조 원을 연체 중입니다. 인니는 또 2019년 대우조선해양과 1조 3,400억 원 규모의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계약금도 내지 않아 계약이 미발효 상태인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변명은커녕 현재 수사 중인 인니 기술자들의 KF-21 자료 유출 건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분노에 찬 방사청과 KAI가 인니를 버리고 다른 플랜에 들어갈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UAE에서 KF-21 개발에 엄청난 관심을 타냈었는데 UAE와 손을 잡기로 하는 등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국산 무기에 큰 손으로 떠오른 UAE와 KF-21 전투기 사업 참여 MOU를 체결했다는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UAE는 KAI가 생산하는 T-50 고등훈련기 KF-21에 관심을 표명했었는데 특히나 KF-21을 UAE가 기존에 보유한 F-16을 대체하기 위해 눈독을 들어왔었습니다. 이에 방산 전문가들은 UAE가 미국과 F-35 전투기 구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면서 KF-21이 F-35의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 중인 UAE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KF-21로 시제기가 이미 비행을 시작했고 기술과 노하우 이전이 미국보다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UAE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방위산업 육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투기가 KF-21에 밖에 없다고 답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UAE와의 KF-21 MOU 체결은 블록이 개발 사업부터 UAE가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다시 말해서 KF-21 블록이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UAE가 KF-21에 돈을 쓰게 되면 KF-21을 최대한 많이 생산해 단가를 낮춰야 하는 KAI와 한국 공군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올해는 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작성한 상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블록 1이 완성될 즈음인 내후년에 UAE와 블록 2 스펙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 갈 예정으로 일단 UAE는 이번에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KF-21 도입을 희망하는 여러 나라들 중 영순위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이렇듯 UAE의 KF-21 채택은 중동 다른 국가들에도 좋은 사례가 돼 UAE가 중동 방산 수출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윈이 나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UAE 말고도 사우디, 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에서 진작에 KF-21을 점 찍어두고 개발이 완료되면 언제 도입할지 시점만 결정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KF-21의 개발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금의 FA-52 폴란드 등 동유럽을 휩쓰는 것처럼 머지않아 KF-21이 중동 지역에서 FA-50처럼 활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문제, 정치 등 여러 이유로 F-35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들이 KF-21의 잠재적 도입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FA-50을 도입한 국가들도 KF-21을 연이어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KAI가 제작한 T-50이나 FA-50 경전투기를 사용한 국가들은 상호 운용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이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회사가 제작한 KF-21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FA-50, T-50 계열 항공기에 관심이 많은 이집트가 F-35 구매에 실패하면서 자연스레 다음 시선은 KF-21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집트는 4.5세대 전투기를 살 수 있는 나라로 KF-21가 방산 시장에 나오면 구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로 도입이 유력한 국가로는 태국이 있는데 태국은 이미 T-50 계열 항공기를 도입했고 동시에 F-35 구매 의사를 타진한 나라였습니다.
FA50 18대 도입을 결정한 말레이시아도 한국 방산의 큰손 폴란드도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이외에도 필리핀과 사우디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한국 방위 산업에서 KF21의 역할은 무척이나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우리 군에서는 결국 KF21을 더 개량하고 발전시켜 국산 전투기로서 F-35를 빼고 나머지 모두 KF-21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는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드높일 자존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KF-21의 개발 절차에 따라 지금처럼 잘 만든다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는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 개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으며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입증하는 무장 발사 시험을 진행하면서 올해 중 양산 계약도 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작년에 KF-21은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으며 방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KF-21의 공중급류 시험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계획된 일정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는 만큼 기술 공유를 통한 공동 개발로 투자금을 확보하는 등 국제 협력을 이끌어 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 토대를 닦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UAE와의 협력이 그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